국어는 수능 국어를 기본으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모든 내신 문제도 수능 국어 형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서답형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수능 국어를 풀기 위해서 갖추어 놓은 실력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국어 상하가 있고요. 국어 상하.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학과 독서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2학년이 되면 1학기 때 주로 문학을 하고요. 제가 표준 시간표만 말씀드릴게요. 1학기 때 문학, 2학기 때 독서를 진행합니다. 3학년이 되면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를 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능 국어를 볼 때에도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게 됩니다. 얘가 수능 국어에서는 11문항이 되고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 11문항. 문학이 17문항, 독서가 17문항입니다. 그래서 총 45문항을 수능 국어에서는 80분에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 국어 하면 막연하게 들어오셨던 게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이제 큰 애가 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제일 힘들어하는 게 독서,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네. 그래서 일단 독서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독서라고 하는 것은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기에 비문학 독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지문이 길죠. 장지문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장지문. 지문 길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한 5개 정도 딸려 있어요. 이래서 5문항, 각각 5문항 정도씩이 딸려 있습니다. 제일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이 끝까지 못 읽는다예요. 요즘 이해가 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어시험 보면 엄마 나 한 지문 다 날렸어.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연습이 안 돼 있다면. 1학년 입학해가지고 그 첫 주 목요일 날 전국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보게 되거든요. 그때 만약에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물론 보통은 그때의 성적하고 수능국어 성적은 다르다. 나중에 수능국어를 공부하면 더 잘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등급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이것이 내신 국어에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이 실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 국어도 수능 국어와 똑같은 형태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나마 이제 가장 관련성이 적은 게 내신에서는 독서이지만 이 실력은 원래 1학년, 2학년 내내 내신에만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3학년 때 올라갈 때, 겨울방학 때 이 실력을 높이려고 하면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어내는 시간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비고일 과정에서 독서를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1학년 내신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독서에서 애들 보통 보면은 뭐 가로, 밑줄, 세모, 동그라미, 네모, 역세모, P이면 S모 이런 정도의 여러 가지 구조독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이 기호를 사용을 해서 새카맣게 분석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저도 처음에는 조금 자세하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시간 내에 못 푼다는 것 또 한 번 말씀드리게 되네요. 시간 내에 못 푸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문학 독서 지문을 시간 내에 읽으면서도 빨리 읽으면서도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게 지문 표시 요소, 어떠한 부분에 표시를 할 것인가. 주로 제가 이제 쓰는 것은 바로 밑줄입니다. 무엇을 바로 밑줄을 칠 것이냐, 이건 이따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러한 지문 표시 요소가 결국은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연습이에요. 중심 내용 파악하기. 비문학 독서 지문의 핵심은 바로 중심 내용 파악하기입니다. 이거 파악해야 세부적인 내용 이해, 이 문제 잘 풀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시력 테스트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지문 표시 요소를 표시했을 때 중심 내용을 파악할 뿐만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문제에 출제될 요소가 됩니다. 그럼 학생들이 여기 쭉 읽을 때 가로 밑줄을 쳐서 표시한 부분이 실제로 문제로 출제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자, 지문 표시 요소에 일단 이 가로, 어떤 문장의 가장 앞에 있는 부분은 가로를 치게 하는데 그 요소가 주체 또는 주어의 요소가 됩니다. 주로 주어로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그곳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서술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문장을 읽을 때 꼼꼼하게 읽는다기보다는 한번 처음에 읽을 때는 이해하기 위해서 읽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주어가 뭐였지? 주어를 가로하는 순간 내용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이게 주로 얘네들 목적어의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 대상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있는 데는 밑줄을 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 공간, 목적, 수단, 그 다음에 조건, 점점점 해가지고 총 지금 7개 하고 점점점까지 10개입니다. 그래서 6개, 7개, 그 다음에 10개의 요소에 지문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건 어머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학창시절에 육하원칙 들어보셨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목적, 왜, 수단, 방법, 어떻게 했는지. 이게 사실은 늘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는 요소입니다. 국어만 그런 게 아니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특히 이제 얘들은 주체나 뭐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은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또 조건이다 그러면은 바이러스성 벡터의 경우 그럼 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단 다 읽고 나면 그 다음 문단에 한편 비바이러스성 벡터의 경우 약물의 전달 경로는 이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럼 두 개의 문단이 조건에 따라서 두 개의 문단을 나누어서 글을 쓰고 있군요. 그게 바로 글의 전개 방식 문제의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이런 것들이 실제 문제로, 이건 지문이고요. 여기는 문제인데 아까 문제가 이게 출제된다고 했죠. 그 문제 출제할 때 항상 어떤 유형의 문제가 됐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묻죠. 그렇다고 한다면 1, 2, 3, 4, 5번 중에 적절하지 않게 만든 문항이 나오겠죠. 그럼 그렇게 적절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것을 오답 구성 원리라고 합니다. 만약에 적절한 것은 이런 것을 찾는다면 4개는 적절하지 않게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적절한 것은 이것은 난이도 자체가 좀 쉽습니다. 네. 자, 여기서 그러면 첫 번째 오답을 만드는 원리, 주체 바꾸기예요. 이 주체를 바꿉니다. A에 대해서 B학자와 C학자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을 때 이 문단에서 B학자 얘기를 쭉 하고 B학자는 이러이러하게 설명했다. 그 다음 문단에서 C학자는 이러이러하게 설명했다. 그때 이 뒤에 있는 설명 부분은 그대로 두고 맨 앞에 주어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사람 얘기가 아니었어. 맨날 오답하면은 그렇게 하거든요. 특히 첫 지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상을 바꿉니다. A학자가 B와 C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B 개념과 C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서술어는 그대로 두고 앞에 있는 개념, 논의 대상 자체를 바꿉니다. 그게 대상 바꾸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간 바꾸기라고 하는 거 이제 선후 바꾸기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비문학뿐만이 아니라 비문학에서는 기술 지문에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전소설에서 고전소설은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줄거리만 이해하고 있어도 다 맞을 정도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무엇이 앞선 일이고 무엇이 뒤선 일인지 그거 파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선후 바꾸기. 그 다음에 공간 바꾸기도 역시 당연히 존재하고요. 이제 인과 바꾸기를 볼까요? 이 목적은 왜? 그럼 목적은 주로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비문학
지문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뭐 하기 위해서 이 기술이 보완되었다.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려고 뭐뭐 하고자 이런 것들이 바로 목적에 해당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방법을 통해 밑에 그럼 기술의 원리를 쭉 설명을 하겠죠. 자, 이럴 때 원인과 결과가 붙어있는 경우에 두 개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3학년 9평에서 6평에서 시의 맨 마지막 문항이 이 원인과 결과를 바꾼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엄청나게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대부분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을 뿐이지 이미 습득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원인과 결과는 매우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바꿔놓는다고 해서 이게 원인과 일과의 표현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표현으로 되어 있으면은 잘 눈치를 못합니다. 두 개가 살짝 바뀌어 있어도. 또는 이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난이도가 낮은 건데 이제 난이도가 높은 거로 갈게요. 선후인과의 오류가 있습니다. 자, 이 선후는 지문이나 보기에서는 먼저 있는 얘기, 나중에 있는 얘기, 선후의 관계를 선택지에서는 원인과 결과로 바꿔놓게 되면 이거는 오답입니다. 이게 바로 관계 바꾸기. 여기 지금 제가 안 쓴 관계 바꾸기라고 하는 것인데 까마귀가 날았다. 그 후에 배가 떨어졌다. 라고 했는데 지문이나 보기에서 선택지에서 까마귀가 날았기 때문에 배가 떨어졌다. 라고 한다면 얘는 X입니다. 관계가 달라졌죠.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반면에 얘는 앞에 까마귀가 난 것이 바로 원인이다. 라고 하는 오류를 문제화시킨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정말 계속 그렇게 납니까? 국어 교육은요.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45번 문항까지 이 논리적인 사고를 측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국어 교육의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이 모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지문 표시 요소는 결국은 문제로 출제가 되고 문제에서도 오답을 만드는 원리로 모두 이렇게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요게 독서 지문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1, 2학기에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요 단어는 건너뛰시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러면 뭐를 중점적으로 하느냐? 문학과 문법을 중점적으로 출제하십니다. 자, 그러면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시, 소설, 수필, 희곡을 아우르는데요. 1학기, 2학기 전체의 이 작품의 갈래가 녹아있고 문제 유형은 똑같습니다. 각 갈래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시라고 한다면 표현상의 특징 문제가 나고요. 자, 이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오늘 형성 요소, 신상의 기능, 시를 써내려가는 순서,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사법, 이것을 가르치는 게 바로 표현상의 특징이에요.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배웁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어,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올바른 것은 이 문제 나고요. 세 번째는 보기 문제 납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제 수업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시와 관련해서 표현상의 특징 첫 시간, 시어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 두 번째 시간, 그 다음에 시 보기 문제의 구성 원리와 해법 세 번째 시간, 그리고 과제도 역시 이것과 관련된 과제만 내고 이것과 관련된 과제만 내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소설인데요. 소설은 표현상의 특징이 아니라 서술상의 특징이 되거든요. 이것도 필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념 수업에 해당합니다. 개념. 그리고 요거는 어머님들이 이거 한 시간에 어떻게 이거를 다 합니까? 3년 내내 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제 딸아이가 지금 중3이거든요. 예비 고1이에요. 중학교 1, 3학년 내내 제가 시험 대비해봤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필요한 개념 중에서 대부분의 약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중학교까지에 배웠던 것을 얼른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저는 마인드맵처럼 저 칠판 끝에서 이 칠판 끝까지 한 칠판 다 쓰면 3학년 때까지 배울 내용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동안 아이들이 중학교 때에 어려워했던 부분들 있죠. 예를 들면 간단한 거 2개만 말씀드릴게요. 푸카야, 너는 너희 3월의 따뜻한 바람 다 보내고 나뭇잎 떨어지는 추운 가을에 혼자 피었니? 추운 계절에 홀로 피었니? 아마도 서리 가운데 핀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라는 요 시간 전체라고 치고 아이들 의인법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나오더라고요. 저도 딸내미 커리큘럼을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여기 의인법이 쓰였을까 안 쓰였을까 아이들한테 물으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만 대부분 사실 수업을 하고 예비 고1은 요 과정만 수능을 전부 다 이렇게 투탈할 수 있는 요 과정만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3학년에서도 소위 의대, 시대 간다는 친구들이 대부분 저한테 옵니다. 근데 어떤 클래스를 가건 이건 묻죠. 의인법 쓰였다 절반 안 쓰였다 절반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라기보다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사실은 실제 문제를 풀 때 내적 갈등을 하게 만든다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의인법이 쓰였습니다. 안 쓰였다고 하는 친구들한테 왜 안 쓰였냐 하고 물으면 북한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법을 잘못 배운 거죠. 잘못 배웠다기보다는 의인법의 절반만 배웠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긴 한데 또 하나 의인법은 정확한 개념이 제가 이제 정확한 개념을 정리하는 수업을 하니까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가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건네고 있죠? 그럼 얘는 의인법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중학교 때 화류법에서 사람처럼 행동하면 의인법, 동물처럼 행동하면 화류법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등학교 수준에서 끌어올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만약에 정리해놓지 않으면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대화체 독배체라고 하는 거 요것도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있더라고요. 매우 간단한 건데 고등학교 3학년 수능에서도 계속 나오는 그런 표현상의 특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보고 대화체일까 독배체일까 그러면 애들 한순간 또 고민하게 됩니다. 북한가 대답 안 하네. 그럼 독배체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거 대화체입니다. 그 대화체의 이유는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 자, 이게 정확한 의미 기준인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또 내적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해결할 때의 기준을 알려줍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청자 설정에 유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청자라고 하는 것은 듣는 이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이를 설정했다면 바로 대화체다. 북한가 내 말을 들을 거라고 듣는 이로 설정했죠? 그럼 얘는 대화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본인이 알고 있지 못하는 자기의 구멍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표현상의 특징과 서술상의 특징은 이걸 위해서 긴 시간 수업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빨리 정리하고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가장 적용하는 단계에서 헷갈리는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정리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수업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예는 자, 얘는 시어의 의미를 추리해야 되는 문제인데 주제를 파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시나 소설을 주제를 알고 있으면 훨씬 빨리 잘 읽어지지요. 그런데 다 읽어도 주제가 뭔지 모른다면 문제 자체가 잘 안 풀립니다. 그랬을 때 내신 공부할 때 학교의 학교 선생님께서 애들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교과서 외 지문이지요. 교과서 밖에서 시를 막 갖다 쓰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험 보는 그 순간에 적용을 해서 풀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제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 그 다음에 지름길은 뭐냐?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시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소설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 되게 간단해요. 그동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연습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 문제, 시어의 의미를 추론하는데 적용하게 하는 수업입니다. 세 번째, 보기 문제는요. 이게 세 번째 시간인데요. 문학에서의 보기 문제는 시, 소설, 수필, 희곡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문제, 얘는 원리로 푸는 문제예요.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보기 문제는 이렇게 구성할 테니까 너희들은 보기 문제를 이렇게 풀어라 라고는 절대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그냥 작품을 설명해 주시고 시험 때 처음 만나게 되는 거죠. 보기 문제는. 그런데 이 보기 문제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법을 잘 몰라서 보기 문제를 많이 틀려옵니다. 그리고 이 보기 문제는 수능에서도 늘 언제나 3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총 4문항에서 5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보기 문제는요, 지문과 이제 발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이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발문이고요. 요거는 보기예요. 그 다음에 얘들은 선택지입니다. 또 보기 문항은 지문과 발문과 보기와 선택지만으로 완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 안에서만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지문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밑줄 친 게 있겠죠? 얘는 따라서 선택지가 지문의 기역은, 자, 보기에서 이 보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하는 방법은 비문학 공부할 때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그래서 A를 통해 A를 형상화, 그 다음에 B를 통해 B를 나타내고 있다. 나타내고자.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 정리할 때, 이거 먼저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A를 통해, 그러면 이쪽에서 제가 수단이나 방법 말씀드렸죠? 그럼 얘가 뭐뭐를 통해, 뭐뭐를 함으로써, 이런 게 이제 수단과 방법에 해당합니다. A를 형상화하고자, 이런 목적입니다. 뭐뭐 하고자, 뭐뭐 하기 위해서. B를 통해, 수단이나 방법, B를 나타내고자 목적입니다. 이거 두 개 이렇게 구분해 놔야지 이 보기 문제 밑에서 A를 통해 B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이렇게 정리해 두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어떻게 푸느냐, A 있네, B 있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감상해야 되는지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여튼 이랬을 때 여기에서 보기를 이제 정리를 합니다. 보기에 나오는 개념들을 이제 밑줄, 가로 이렇게 써놨어요. A, B, C, D, E. 그럼 여기에서 선택지에서 보기에 A에 해당하겠군. 항상 이렇게 문제가 구성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는 보기 A가 이쪽으로 그대로 잘 내려왔는지 이거 봐야 되고요. 끊어서. 지문 기억이 그대로 이렇게 잘 내려왔는지 보게 되고요. 만약에 얘도 그대로 내려오고 얘도 그대로 내려왔다면 마지막 3단계는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보기의 이 감상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그렇지 못한지 판단하는 게 최종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내려올 때 어떻게 잘못 만들까요? 얘가 이쪽으로 내려올 때 어떻게 잘못 만들까요? 얘가 이쪽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어떻게 잘못 만들까요? 이 방법입니다. 주체 인물 바꾸고요. 시적 대상 바꾸고요. 선후, 회상 이렇게 있는 소설에서 선후 관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사건의 인과관계에서 인과 바꾸고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총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학교 선생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 터이니 문제의 오답, 유형은 이런 거니까 그 중에 뭔가를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건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작품을 설명하셔야 되니까. 근데 아이들은 이걸 제가 말씀드려 많은 어머님들께서 김 선생님은 고3 문제풀이에 강하셔. 테크닉 아니 그 뭐라 그러죠? 스킬을 가르치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어떤 작품도 선생님들께서 주제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거나 그 다음에 문제 출제의 원리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 내가 묻는 건 이거다. 출제 의도는 사실 미리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이들이 출제 의도를 모르면 실제 정답에 다가가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이런 얘기하죠. 선생님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아니 네 생각 말고 그 지문에 어디 있고 보기 어디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 늘 얘기합니다.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출제자가 무엇을 물었는지 발문을 챙겨보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것도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이 지문을 감상하라고 했으니 만약에 여기에서 얘는 A, B, C, D, E 있는데 여기에서 지문에 미음은 보기에 F에 해당하겠군 이러면 당연히 얘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발문의 조건은 오직 하나죠. 보기를 바탕으로 얘를 감상하시오. 보기에 없는 개념으로 얘를 감상하고 있죠. 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문제 출제가 6에서 70%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보기 문제에서는. 애들이 시간 없으면 여기만 먼저 본대요. 저한테 배우면 그러지 마라.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제 또 다른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의 문제도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 정확하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구성 원리를 파악해서 근거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것. 이게 이제 제 수업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학이죠. 문법이죠. 문법은 총 6, 7개 정도로 그 영역에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일단은 1학년 문법에서는요. 1학기 때 의문과 의문 변동,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을 위주로 교과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학기 때 문장 표현, 이제 뭐 높임법, 차동, 피동 이런 게 표현되어 있는 문장 표현과 한글 창제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중세 국어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번 수업할 때 이거를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이거 말고도 뭐 형태소와 단어, 뭐 그다음 품사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형태소와 단어, 품사는 중학교 때 기본적으로 아이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이거 2가지를 중점적으로 할 터인데 이거는 제 수업 커리큘럼의 맨 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은 휘발성이 강해요. 다른 건 대부분은 원리 수업이라서 휘발성이 덜합니다. 이만 한 번 익히고 나면 계속 그거를 고3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달만 문법 공부 안 하고 있죠. 죄 까먹습니다. 왜냐면 얘들이 대부분 지식 중심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문제 풀 때는 저거 똑같이 적용하기는 하는데 여튼 지식 중심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배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총 13강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독서는 영원한 숙제예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국어를 볼 때 되면 독서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독서는 꾸준히 진행을 할 것인데 다만 시간 안배는 제가 조금 바꿉니다. 처음에는 좀 1시간 반 정도 진행하다가 뒤로 가면서는 한 30분 정도로 줄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한 6번 정도의 수업에서는 정확하게 저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숙제로 진행을 하고 와가지고 그 중에서 아이들의 질문이 나온 사항들을 맞추는 방향으로 여기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학은 이거 매우 중요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1학년 때의 내신 성적을 좌우하는 게 바로 이 문학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현상의 특징 1시간,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 1시간, 보기 1시간, 시가 그렇고요. 소설이 또 1시간, 1시간씩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또 문법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근데 이게 본 수업이고요. 모의고사 클리닉 수업이 이게 이제 3시간이에요. 3시간. 그 다음에 모의고사 클리닉 수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실제로 합법, 장문, 매체 이거의 기본이 되는 수업을 어디에서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해놓으시면 훨씬 아이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서 강추드리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기본적인 이론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 구성 원리들, 오답 구성 원리들 여기서 진행하고 똑같습니다. 저거랑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걸 연습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어휘, 기본적인 이음절의 어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동안 많이 출제됐던 아이들이 어휘력이 많이 딸려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메꾸는 방법이 있고요. 요거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 모의고사 진행합니다. 시간에 맞춰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느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지가 반드시 체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클리닉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한 편 한 편 봤을 때 모의고사 총 7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머님들께서 감동적인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모의고사 몇 번 문항 어떠어떠한 문제 유형인데 학생이 어떠어떠한 문제 사고 과정을 거쳐서 이 답을 냈는데 그것은 실제 배웠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학생하고 다시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완결했습니다 라고 하는 피드백을 모든 문항마다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2월 말까지 수업 진행되거든요. 아이들이 실력이 사실은 천차만별인데 처음에 수업을 받으면 근데 나중에 거의 다 1등급에 가깝게 내지는 1등급을 훨씬 넘어버리거나 그렇게 아이들이 실력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예비고일한테 모의고사 그거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내신 하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왜 합니까? 수능 그건데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실력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7회인데 이 7회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엄청나게 많다면 많은 거고 적다면 적은 건데 이 시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시험 보는 연습을 해두면 첫 주에 모의고사 성적이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성적을 자기의 기본적인 실력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그 궤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국어에 대한 자신감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이 수업은 황소연 선생님께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두 개가 그래서 이거는 1시간 30분이에요. 세트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천을 드리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제 수업을 중점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시간적인 여력이 되고 다른 조건이 갖춰진다면 반드시 클리닉 수업을 추천합니다. 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